자동차부터 IT 분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한파를 맞았습니다. 반도체 업계 매출 1위를 수성한 TSMC마저도 이 침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실 문준호 삼성증권 테크팀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CES 역시나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인증하려고 방금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시니까 이 네. 반도체 그리고 AI의 미래가 좀 밝던가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이에요. 네. CES를 제가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CES라고 하면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꿈과 희망의 나라, 마치 디즈니랜드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불꽃이 터질 것만 같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를 제일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일단 첫째 날, 둘째 날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오. 그러다가 아까 앞서 이종욱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봐야 되느냐로 가기 전에 일단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저는 좀 더 전달해 드리는데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AI 경제를 구해줘 라는 제목으로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ES가 되게 설레는 곳일 줄 알았는데 CES를 주관하는 협회 CTA에서 제일 먼저 그 발표를 할 때 첫 슬라이드가 이거였어요. 현 국면에 이러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기술로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걸 기술로 극복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사실 저희가 뭐 10년 전 내지는 5년 전만 해도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었고 태블릿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항상 주도해서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혁신이 일어났었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이 없으니까 안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혁신을 주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그 전까지는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보틱스 같은 기능 미래 기술의 미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썼다면 이제는 자동화 시대, 가상화 시대로 가야 된다. 자동화, 가상화 어떤 게 있느냐? 결국에 5G, IoT, 메타버스, 웹 3.0, 자율주행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사실 아까 제가 잠깐 그 앞에 방송을 봤는데 네.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네.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아바타 놀이 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메타버스, AR, VR, 자율주행 되는 거냐? 이거 오냐 정말? 사실 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되게 작년 한 해 쉽지 않았잖아요. 저도 네.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AMD라는 업체가 2년 만에 CES에 새로 왔어요. AMD가 왔는데 재작년 2021년만 해도 팬데믹이 막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트렌드 자체가 언택트, 인강, 뭐 재택근무 등등등이었고 그렇다 보니 PC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 AMD는 우리가 PC용 프로세서 제일 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네. 2023년의 주제를 봐주시면 우리의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인류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비전을 공유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서도 기존에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AI를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이 AI라는 것도 워낙에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다양하지만 저희가 AI에 크게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그 협회가 말한 가상화 그리고 자동화를 구현함에 있어서 AI가 그 백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기 지금 되게 낯이 익으실 거예요. 한 조금 10분 전에 전에. 본 거죠? 네. 사실 저는 이종욱 팀장님처럼 이런 주위의 시선을 감내할 용기가 용기가 없어서 없으셨군요. 제 사진은 안 넣었습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 저도 써봤는데요. 이 기기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AR 기기예요. AR 기기 증강현실. 이 매직 리프라는 회사의 CEO가 AMD 기조연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R 기기를 통해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제가 이 기기를 썼을 때 제 눈앞에 어떤 화면이 나왔냐면 이 자동차 화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동차 화면이 나오고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자동차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문을 연다든지 등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디자인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계실 거고 또 이게 문이 잘 열리나 안 열리나 보시는 엔지니어 분들 따로 계실 거고 각자가 영역에서 이걸 개발을 한 뒤에 서로 의견을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곧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저희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야근비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돼요. 이 AI가 AR 기기로 쏴주는 장면이 3D로 구현이 되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설계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연동이 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즉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 세계라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반드시 이거 우리의 그냥 꿈과 희망 아니었나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AI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업들에게 효용이 있는 기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AI를 통해서 이 엔비디아가 AI를 통해서 강조해왔던 것 중 하나가 자신들은 AI 기술을 통해서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똑같은 물리적 법칙을 가진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왼쪽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인데 물론 이 그림은 엔비디아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3D로 모든 거를 작업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지었을 때 효율적일까 아닐까를 지금은 다 지어보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비효율적이면 그걸 다시 뜯어내고 뭐 새로 개조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D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능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거기서 효율성을 미리 따져보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돈이 덜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 자율주행 같은 거 무섭잖아요.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치면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사실 바로 도로에다가 차를 내보내지 않고 이런 3D 세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즉 가상 세계의 필요성은 모든 산업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를 구현해 주는 게 바로 A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자율주행 아까 저희 모빌리티 담당하시는 이문영 팀장님의 보고서 제목이 모빌리티 자율주행 3 되나요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4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겠죠. 자율주행 언제 되냐? 5년 전만 해도 2024년에 된다, 25년에 된다 했는데 안 됐죠. 네, 지금 또 이제 26년, 27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 자율주행 기능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의외로 농촌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어요. 이 존 디어라는 업체가 농기계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네. 자율주행 트랙터를 작년에 공개를 했고 올해도 CES에 나와서 우리는 테크 기업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상용화가 잘 돼 있나요? 이제 막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뭐 자율주행 차처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 난관들은 빨리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이 기술 같은 경우는 CN 스프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자율주행 트랙터 아까 그림 보시면 키다랗게 팔이 나 있잖아요. 네. 거기에 10개의 센서가 달리고요. 10개의 분사 시스템이 달려요. 그래서 이 트랙터가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필요한 작물에만 살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살초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존 디어라는 업체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살초제의 양을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촌 그 산업에서 약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화가 충분히 돈이 된다라는 그러겠네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된다. 왜 돈이 되느냐? AI가 그만큼 똑똑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AI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AI 관련해서 그럼 뭐 사야 되냐? 맞아요.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사실 CES 하면은 워낙에 이런 재밌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디바이스들 위주로 아무래도 가전이다 보니까 뭐 TV나 컴퓨터나 AR, VR 기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꽤 커요.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컸던 곳은 그런 게이밍, 뭐 메타버스 부스가 아니라 이런 자동화 영역, AI 로보틱스 부분 내지는 모빌리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존재감이 컸습니다. 제가 네. 가서 물어보면은 너희 어떤 기술 쓰니? 그러면은 우리는 뭐 AI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개발 솔루션을 어딜 걸 쓰니? 라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다 엔비디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할까? 엔비디아 하면은 이제 우리가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1등이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여기서 저희가 그냥 일반 투자자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GPU에서 1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가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게 슈퍼컴퓨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쓴다고 네네네. 하죠. 전 세계 상위 500개의 슈퍼컴퓨터 중에서 90% 넘게 엔비디아의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왜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느냐? 엔비디아가 초창기에 시장을 일단 선점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냐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방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 GPU를 쓰는 사람들을 선점해서 자신들의 제품밖에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해자는 더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아픈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 하반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급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짧게 봤을 때 무엇을 기대해 봐야 되냐. 일단은 이 게이밍 부분이 반등할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반등의 속도 자체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느릴 수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올라가는 국면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는 제품을 2년을 주기로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말에 그 데스크탑용 비싼 제품만 몇 개를 출시해놓고 그 대부분의 제품 출시를 올해 1월로 다 몰아놨어요. 네. 그렇다 보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다? 1분기다. 그래서 이번 분기, 4분기 실적 때까지는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차기 분기부터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XR, VR가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AR, VR은 사실 이종욱 팀장님의 영역이고 제 영역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심심하잖아요. 줄 서서 AR, VR 기기 체험해보고 줄을 서 있을 때 한 번 길게 서면 진짜 20분 넘게 줄 선 경우도 있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또 그 시간이 심심하잖아요. 네. 물어보는 거죠. 담당자한테 혹시 이 제품의 반도체 어떤 거 써요? 어디 거 써요? 뭐가 들어가요?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프로세서 자체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퀄컴이라는 업체의 프로세서를 썼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 소니가 전기차를 이번에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이슈였죠. 네네. 그러면서 소니가 자부한 게 우리 소니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AI, AR, VR,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기술을 총망라한 게 바로 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출시를 하려는 자동차인데
자율주행 파트너가 퀄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자율주행은 뭐 일단 테슬라가 완성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꽉 쥐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에 따라잡지를 못하니 결국 반도체 연합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합군이 인텔 모비라이 연합군이 있었고 엔비디아 연합군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퀄컴이 이 경쟁사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CES에서 퀄컴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홍보를 해왔고 매번 새로운 파트너사를 발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달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30억씩 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봐주시면 만약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퀄컴의 차량 반도체 관련 매출액은 어떻게 되느냐. 약 10년 동안에 한 9배까지 갈 수 있다라는 물론 이거는 퀄컴의 이야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뭔가 꿈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CES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퀄컴이 아니었나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이미 모비라이,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퀄컴이 튀어나왔냐. 모든 기기들은 결국에 이런 스마트해지는 기기들은 다 통신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퀄컴이라는 업체가 사실 유명해진 게 통신 기술 하나 때문이거든요. 오. 애플이 이제 2년 전, 3년 전부터 자신들이 직접 자신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서원했고 실제로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이들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때 가장 주가가 안 좋았던 업체가 퀄컴이었어요. 아. 퀄컴도 대체하겠구나. 아하. 그게 3년 전 얘기거든요. 네. 아직도 대체 못하고 있고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퀄컴이 뭔가 2023년, 24년에 아이폰이 나오면 우리 칩을 쓰는 거는 비중이 20%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왠지 대다수가 우리 제품을 쓸 것 같다. 즉 애플의 통신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플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기타 등등 업체들 돈은 많지만 결국에 이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빨리 이걸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밀려버리면 결국에 내 제품은 구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통신 기술을 보유한 퀄컴 또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요약을 다시 드리자면 네. 일단 메타버스, AR, VR, 자율주행 누가 보기에는 기술의 진보가 있었지만 누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 기술들이 AI와 같이 접목이 된다면 충분히 기업들에게는 효용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번 CES를 다녀오면서 느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이런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이 두 업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문준호 선임연구위원의 강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엔비디아랑 퀄컴 이야기를 굉장히 좀 네네. 집중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댓글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엔비디아 사요? 퀄컴 사요? 지금인가요? 네. 뭐 집을 팔아서 사야 되나요?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제가 총망라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찾았거든요. 네네. 질문을 드려보면 퀄컴이 경쟁자로 급부상한다고 했는데 네. 엔비디아를 동시에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이고 그 정도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저도 반반이라 좀 어떻게 보면 도망칠 구석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건데 네. 일단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게 퀄컴이 이 AI가 필요로 하는 통신 제품들 그러니까 AI와 통신 기술이 함께 필요로 되는 제품들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통신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방금 제가 그 한 가지 그 제약을 건 게 AI 기술이 들어간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사실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가 안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아직까지 AI 기술이 그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AI라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훈련시켜주고 더 진보시켜 주어야 비로소 세상에 완전히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I를 학습시킨다.
이거는 AI 트레이닝이라는 영역인데 이 AI를 학습한다는 게 결국에는 AI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AI를 예시로 들면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컴퓨터한테 보여줬을 때 컴퓨터가 이걸 고양이입니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을 AI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예시로 들 때 고양이 사진을 100만 장을 보여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자를 네네. 보여줘야 이제 학습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건데 애초에 이것 때문에 떴던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이 많이 팔려서 AI가 잘 개발되어야 퀄컴이 본인들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이런 AI가 들어간 디바이스에 나중에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상부상조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일단 있겠네요. 그쵸. 일단 뭐 닭이 먼저냐 잘갈이 먼저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둘 다 같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주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니면 유익해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도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문준호 선임연구위원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